Thinking Bridge 타임즈 2024년 8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의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미국인의 평균적인 채무액은 얼마인가? 미국인 가구의 채무 조사 통계. 제니퍼 스트릭이라는 기자가 비즈니스 인사이더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인의 평균 채무액은 10만 4,215달러, 약 일본 돈으로 1,564만 엔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한 2, 3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산업 노동 인구로 나눈 건지 어떤 건지 그거는 뭐 전혀 그 소개가 없습니다. 그 내역은 주택융자, 자동차융자, 학비융자, 카드 채무로 되어 있다. 뭐 일반적으로 다 뭐 비슷하겠죠. 어떤 나라나. 우량한 신용점수를 보유한 소비자의 채무정점은 40세에서 49세가 된다. 소비자 채무 평균 잔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뭐 이것도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참고적으로 미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17조 5천억 달러, 약 일본 돈으로는 2,625조 엔, 2023년 3분기부터 2,100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참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연령별로 본 채무 평균액을 했는데 서두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40에서 49세가 그 채무액이 정점에 이르고 은퇴 후 특히 70세 이상이 되면 채무잔고를 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생활해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뭐 저하고도 똑같네요. 신용점수 등급별로 본 평균 채무액, 여기에서 신용점수는 채무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신용카드 사용이나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용점수가 별로 좋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이 이론은 들어맞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주별로 본 평균 채무액은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뭐 일본도 아니고 미국의 동서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중부지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뭐 방대한 자료가 돼가지고 그냥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2024년도 1분기 말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률은 3.16%로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지금 높은 수치다. 상환 방법을 택하여 목표를 정하는 방법. 금리가 낮을 때 채무의 통합이나 차환을 생각한다. 뭐 빚을 안 질 수는 없고 살다가 보면은 은행빚, 그것도 제일 은행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으면은 뭐 금상첨화죠.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이라든가 사채 빌렸다가 이제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채무 부재 풀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인 미국인이 매달 얼마만큼의 돈을 갖고 있느냐, 갚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그 1,500 몇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23만 7,450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한 200만 원 돈 매달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역시 경제 규모가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 뭐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한국과 수출 시장 겹치는 진격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표현을 안 했네요.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자가 될 것인가?
튤젯이라고 터키의 항공 전문 방산 관련 기업이 있는데 터키 항공우주 TAI가 2018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2인승 단발 고등 훈련기 겸 경공격기이다. 한국의 T-50, FA-50과 같은 군용기다. 스페인 공군은 노후 SF-5M 훈련기의 대체 기종으로 튤젯을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와 공동으로 생산하는 A400M 다목적 수송기 6대와 튤젯 24대를 교환하는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A400M을 이미 10대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고받고 그런 거래가 이제 성사되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진격의 튀르키예 방위산업 한국 추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중동의 불안정으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 방위산업이 약진하고 있는데 하지만 터키의 방위산업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터키는 1974년부터 방위산업 집중 육성했다. 풍부한 실전 경험, 사실 한국은 터키를 방위산업에서도 한 단계 아래로 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국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에서 최고 수준이다. 방산 기반이 탄탄하다는 얘기다. 지난 2021년 한국 육군의 자주도와 장비를 두고 터키 FNSS는 현대로템과 짜거리로 AAAB를 밀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GDLS의 KM3에 패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터키를 방위산업의 경쟁자로 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 소식지에서는 튀르키예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목 잡기 차원을 넘어 한국 방위산업을 압도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터키 수출협회 뭐 이런 내용들을 했고 우리나라 수출액의 한 반 정도 지금 따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터키가 왜 그 군수산업을 발전시켰냐 그러면은 1974년에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중해 키프로스를 놓고 그리스와 전면전 직전까지 갔는데 이때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려가지고 터키는 자주 국방을 내세워야 했고 바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방산 생태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방산 산업이 발전하면은 중동 등 한국과 크게 겹치는 수출 시장이다. 터키 방위산업 수출 시장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몰려 있다. 주로 무슬림 국가다. 한국 방위산업과 크게 겹친다. 구체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파키스탄에 무기를 가장 많이 팔았다. 튀르키예가. 이게 무슬림, 이슬람이라는 거하고도 연결고리가 우리보다는 더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중동과 그 유럽을 잇는 그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연결다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 수요가 시장을 우리보다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다급 초계함 2500덕금은 매우 우수한 성능의 전투함이다. 확장성도 좋은 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으로 성장 독자 기술은 근데 좀 약간 부족하다. 터키가 아직 첨단 기술과 부품을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이제 전제 조건은 깔고 있지만은 얕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이 사진은 터키 알마 차륜형 보병 전투차. 자관 알마 뭐 이런 거는 카자흐스탄 이런 용어에도 이 자관 이 아자로 들어가는 거는 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국산 너무 싸잖아. 경기도나 우려의 철강주 주르륵 내려갔다는 얘기 같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뉴시스. 중국 철강 가격 2017년 1월 이후 최저치. 고로 수익률 2016년 이후 최저. 감산 나서. 이 고로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이제 철강 계통에서 쓰는 어떤 지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뽑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트 등 수익 둔화. 딴 뉴스가 아니고 이 뉴스 전반적으로는 동국제강을 세아베스트 대신 쓰고는 있더라고요. 딴 거긴 하겠지만은 중국 철강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생산을 줄이고 있다. 수요 부진과 기존 철근 물량 출해 등 철강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철강사가 손실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감산 정도가 더욱 강해질 거라시며 추가 하락폭은 그러나 주가는 제한적일 거다. 감산을 하면서 요 사진은 2022년 2월 중국에서 건설 중인 노동자 경기장의 철골공사 현장의 사진을 좀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전기로든 아니면은 일반 철광 석탄을 넣고 코크스를 넣는 용광로든 그걸 고로라고 하는 모양인데, 감산시 고로를 끄면 재점화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감산할 때 불을 안 끄고 조금씩 감산하겠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완전 불을 끄면은 거기에 이제 뭐 굳어버려면은 그거 내용물 그 다 파내고 뭐 하는데 저 한 2, 3개월 걸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365일 절대 불은 안 끌 거다 하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좀 조절하는 기능은 있는 것 같아요. 감산한다는 걸 보니까. 탄소 중립이 쌓은 무역 장벽, 시험대 오른 철강 석유화학. 이 철강 얘기가 이제 또 나오네요. 박세진 기자가 이코노미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 속도내는 세계라고 첫 번째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EU, 미국 탄소 중립 위한 제도 및 법안 도입 본격화, 신글로벌 질서 탄소 중립, 국내 산업계 직격탄, 국제사회가 탄소 중립을 향한다. 탄소 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맞는 조치를 통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철강 산업을 없앨 수 없으니까 탄소가 나오면은 CO2가 그 배출량만큼 어디선가는 감소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보여줘라 라는 법인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제도를 시행한다. 미국도 2025년 청정경쟁법 CCA 도입을 추진 중이다. 탄소 중립이 새로운 국제 질서가 된 셈이다. ESG 대신에 그런 건지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후에 CBAM은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 카본 리키지를 막기 위해 제안됐다. 탄소가 배출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 약한 국가로 이전됨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좀 안 하고 그동안에 그 경제 저개발 국가 쪽으로 그 공장을 옮겨서 하면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감소되는 건 없지 않냐, CO2가. 그러니까 이런 지금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CBAM이 시행될 경우 EU 여교에서 수입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역내 생산 동일 제품에 비해 배출량이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 인증서 구매를 통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사실상 탄소 국경세다. 얘기가 좀 이미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죠. 무역장벽, 미국도 쌓는다. CCA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수입하는 화석연료, 석유정제, 석유화학,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유리, 펄프, 종이 등 12개 품목에 적용된다. 소비재 정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해당될 것 같네요. 해당 제품 생산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1톤당 5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주 미국은 그냥 돈으로 바로 표시를 해버리네요. 2022년에 목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코트로 관계자는 순환경 제로의 전환이 가속되면서 기존 기업들이 ESG 환경 지표 대응에 대해서 이 사후 처리를 집중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사전 관리 체계다. 그러니까 발생 전에 하는 그런 성격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자본이 요구했던 ESG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완화될 것인가?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도 트럼프도 강하게 밀어나갈 거냐? 메가를 하면은 그레이터 어게인 아메리카 하려면은 미국이 다시 제조국가가 돼야 되는데 철강도 다시 살려내고 석유도 다시 뽑아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미국 내에서는 우리끼리는 관계없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탄소 중립 기조에 대응하는 철강 석유화학, 우리나라 탄소 배출 순위는 세계 10위다. 이는 세계 배출량의 1.67에 해당한다. 아마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게 중국일 거예요. 한국이 적용받을 CBAM의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근데 89.3%로 철강이 제일 높네요. 탄소 중 39%는 철강계에서 뽑아낸다. 현재 철강 산업은 배출권을 무상으로 현재 정부한테 할당받고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포스코는 2050년 탄소 중립 기본 로드맵 수립을 통해서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상용화와 전기료 확대 투자에 집중한다. 현대제철은 아예 시작부터 이 전기로였기 때문에 신전기로를 신설한다. 고유 기술이 반영이 된 고유 기술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제강은 친환경 성장 전략 스틸포 그린 중심으로 설비 투자 공정개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섰다. 공정개발이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석유화학계에도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이라는 게 있고 또 포집 활용 저장 CCS, CCUS 이런 두 가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호석유화학이 CCUS에 적극적이고 나중에 이 포집돼 가지고 에콰프렌트 착공식 포집 및 에콰프렌트 착공식을 가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열병합 발전소의 스팀 및 전기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되어 KNH 특수 무슨 액화 공정을 거쳐 탄산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기 제가 표시한 대로 EU와 미국의 탄소 중립의 핵심 공격 대상은 사실상 중국이다. 한국과 일본은 파편을 맞는 것 또한 글로벌 사우스는 저항할 것이다. 아까 저개발국가로 장소를 이전해서 생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탄소 중립제도가 생긴 건데 그 환경 시스템자가 공부할 때도 외국의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 온 국제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 시스템 교육을 하는데 나중에 인증 심사원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데 환경 아이소 이 표준이 그동안에 산업화하면서 선진국은 그렇게 굴뚝으로 뽑아냈으면서 이제 우리가 좀 해볼래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경제 개발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냐? 너희들은 잘 살아도 되고 우리는 그냥 옛날 못 사는 나라로 계속 살라는 얘기냐? 그게 형편성이 없는 거 아니야. 결국은 힘의 관계인데, 유럽도 그거 아무리 해봐야 이제 유럽도 힘이 약화되면은 그렇게 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글로벌 사우스에서도 산업화를 할 욕심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인도도 그럴 거고요. 요게 향후 이런 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왜 연준에 시비를 걸까? 이재철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승리의 방정식엔 달러 무기와 연준 협조 필수, 집권을 버티는 연준과 반목했었다. 최근에 트럼프, 내가 연준보다 집감이 더 좋아.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 이유완, 행정부 방해꾼 제거,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계속된 압박에도 연준이 행정부를 따라주지 않자 트럼프는 중국보다 더 골칫거리가 연준이다. 2018년 11월에 발언했고, 내게는 연준 의장을 해임하거나 강등할 권한이 있다. 2019년 6월 등 노골적 발언으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이런 것 때문에 재선이 안 됐던 건가 몰라요. 연준 흔들기 이후 11월 대선 이기려면 해리스와 통상정책 차별화해야 된다. 연준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 연준 흔들리면은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올 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을 가지고 시비를 걸자 연준 의장 출신인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준의 독립성 위기가 곧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위협이라며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게 뭔가 연준은 딴 세력이에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정부의 중앙은행이 아니고 이름만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했지 민간은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여기에 존 테일러라고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워싱턴 저널인가요? 쓴 기구에서 연준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잘 작동했던 규칙에 기반한 정책에서 벗어난 이후로 우리는 금융위기와 깊은 경기 침체 그리고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 회복을 겪었다며 연준 규제 법안 HR 5018의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존 테일러 교수가 아닌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최종 낙점했다. 뭔가 압력을 받았겠지.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둘기파라고 봤던 파월 의장이 완고함에 기겁해서 집권기간 내내 갈등을 표출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준 파월 의장 뒤에 실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FRB는 사실상 민간은행이기 때문에 실세는 글로벌 금융 세력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 세력 간에도 파벌이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이 된다면은 바이든이 될 때 글로벌 금융 세력이 뒤에서 밀어냈다면은 이번에는 다른 파벌이 그래도 트럼프가 해야 돼.
그래야 될 걸 하고서 지들끼리 또 세력 싸움하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한국인도 손 굳게 맞잡을 때 김진영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했는데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 인터뷰 2030년까지 인도 국내 총생산을 7조 달러로 늘리기 위한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7년쯤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 그러면은 미국, 중국, 인도 이런 순위가 될 거다. 근데 중국이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뭐 한국과 인도가 국계소를 잘 잡자. 뭐 이거 제목 하나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주한 인도 대사 이렇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인데 인도는 특히 그냥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좀 차별화하려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드는 이미 만들어진 거고 메이크는 이제 한다는 얘기인 거. 진행형. 남중국해, 일본이 베트남, 필리핀과 국방관계를 심화하면서 베이징 경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서 8월 11일 날 보도한 내용이네요. 일본이 이번 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방문해서 베트남과 관계를 심화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본은 방위 장비와 기술 이전에 대한 합의 일환으로 하노이에 2대의 보급 수송 차량을 제공하겠다. 뭐 이게 동맹 관계 뭐 이 정도에서 그 보급 차량, 물류 차량 2대 정도 형태로 일단 시작한다. 뭐 어쨌든 일본이 동남아로 자신들의 영역을 다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말이죠. 양국이 새롭고 효과적인 단계를 향해 추진할 것으로 하고 촉구했다. 이것은 아시아와 세계 번영의 평화 번영을 위해라고 베트남 언론이 또 보도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합동 첫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자위대가 그 일반 보통 국가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진보나 좌파 언론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꼬북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고 그렇게 그 한마디로 막말하면 안 되고 동남아권은 일본이 좀 미국 대신 큰 형님 대신 우리도 좀 힘들어졌으니까 니들이 경제 대국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이 조금 좀 더 해. 라고 형님 말씀 듣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동남아에서 일본의 더 큰 안보 역할은 느리지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렇다면 동남아가 아니고 동북아에서의 향후 일본의 역할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동북아라고 해봐야 사실은 4개국 아닙니까? 한일, 러중.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북한이 껴있단 말이에요. 나라들은 조그만데 이게 동북아 정세에 남한 북한이 아주 그 지금 뭐 쓰는 용어라면은 지정학적으로 제약 지역인 거죠. 이 제약을 주변국들이 잘 해줘야 당신네들도 편할 거요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는 뭐 커졌고 또 솔직히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일본을 이제 뛰어넘었고 이제 약소국은 아니란 얘기지만 땅만 작다 이런 얘기예요. 땅만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윤 국방장관 김용현 지명, 안보실장인 신원식.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장관은 안보실장으로 오고 경호처장을 했던 김용현 씨를 국방장관으로, 이번에 그 무슨 공작원 뭐 무슨 데이터 누출인가, 뭐 이 북파 공장원 뭐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 가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이게 국가안보상 참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뭐 해킹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글쎄 그 관계 계통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는 입수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돈 받고 돈 욕심에 변절하고 나라에 배신 때리고 그러는 거겠죠. 초대 외교안보특보에는 장호진 씨, 인권위원장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런 얘기네요. 한국 돈을 내주는 해외 투자자가 급증 중, 과거 한국 매도가 시사하는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일어난 일. 뭐 거창하게 한국 돈을 내준다, 한국 돈을 판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한국 매도가 시사하는 게 세계 경제에서 일어난 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마카베 아키오라는 분이 현대 비즈니스에서 자주 기고하는 기고잖아요. 앵고 일본, 원화 약세 한국. 이번에 뭐 주가 폭락했다가 다시 뛰고 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앵고가 돼가고, 아직도 약세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앵고가 됐고, 원화는 지금 약세다.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이것 때문에 금리 상승 등으로 내수는 약한데, 그것을 보충한 것은 미국 전용의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이었다. 앞으로 미국 경제의 둔화가 더욱 뚜렷해지면 세계 경제의 하방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래 가지고 한국 덮친 주가 원화 약세, 미국의 급속한 금리 인하 기대의 상승, 세계적인 리스크 회피도의 고조를 배경으로 주야 투자자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다시 되돌리고, 아시아 통화 중에서도 엔화 대달러 상승률은 높았다. 반대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과거 환율 상승이 시사하는 세계 경제의 향방, 과거 미국 경기가 둔화한 타이밍에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가 급락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달러로 돈이 나가는 거겠죠. 예를 들어 2020년 3월 중순 코로나 쇼크로 인해 한국은 급속한 자금 유출에 직면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자금 유출을 막지 못해 FRB에 달러 지원을 의뢰했을 정도다. 이번 한일 동시주가 하락의 한편 한국에서는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세계 경제에 위험이 고조될 것을 시사하는 것 같다. 한국의 그 원화 약세가 세계 경제에 위험이 고조될 것 같은 어떤 시그널 같은 거 아니냐. 한국을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그런 일본이 엔화 강세가 되고 있는데, 제조 월간 도산 9년 만에 120건 넘어 7월 92% 증가. 이 데이터들이 제국 데이터 뱅크라는 데가 있고 도쿄 상공 리서치 두 군데 걸 했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TDB가 31.2% 증가한 920건, TSR이 953건,
이렇게 이제 넘어섰다고 도산한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 지원책 종료에 더해 고물가와 인력 부정 등으로 도산이 증가했다. 부채 총액은 DB가 동 4.3배의 7,769억 3,100만엔, TSR이 죄송합니다. 자꾸 속이 조금 지금 안 좋아서 7,812억 600만원이었습니다. MSJ 자산관리 옛 미쓰비시 항공기가 특별 청산을 신청함으로써 부채액을 끌어올렸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 기업의 수익을 하락시키고 힘이 뒤떨어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을철 이후 도산 건수가 증가하는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어렵고 현재의 발생 상황이 계속되면 연간의 도산이 전년보다 약 20% 많은 1만 5천 건 된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